중요한 건 정책을 누가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했냐가 아니고 다 하거든요. 네. 누가 해낼 수 있냐는 이제는. 이번 중요한 대선에서는 어떤 후보가 얘기했던 정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그런 실력을 갖고 있냐, 이게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자, 다들 모였죠? 저희 오늘 어떤 날이냐 하면 2030년의 미래가 벌써 또 하루 더 다가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뉴뉴티가 2030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 타운홀 미팅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사실 이 책에 다 들어와 있죠. 우리 2030 표심의 정석, 유닉 뉴에이지 어피티가 7,000명의 응답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2030년 다가오는 미래에 절망편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쫙 담았고요. 가만히 있으면 뭐 지구는 불타고 그리고 뭐 국민연금 소멸하고 인구는 초고령화되고 이런 사회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답을 여기다가 담았습니다. 맞아요. 이 표심의 정석에 7,000명의 2030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다 의견을 주셔서 이걸 읽고 감명받은 분을 저희가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2030 타운홀 미팅에 와주셨는데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요, 예. 저희 다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네. 오늘 어떤 닉네임으로? 저는 경수로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 한번 정해보실래요? 제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계속 그 새로 생긴 별명이 이제 메가시티 전도사, 메가시티맨이나 매도사 어떠세요? 매도사? 매도사. 메가시티 전도사. 매도사. 이게 매도사 같은 매도사. 괜찮은데? 가자. 매도사? 좋은데? 좋습니다. 매도사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매도사에게 예.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은 저희 이제 유닉 뉴에이지 어피티가 2030 표심의 정석 이렇게 예. 만들었잖아요. 미리 이제 전달 드렸었는데 이거 어떻게 매도사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셔서 정말 시험 공부하듯이 봤는데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걸 되게 이제 나름대로 궁금해했고 많이 좀 물어보는 편인데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들 어쩌면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거나 자료를 통해서 본 게 좀 피상적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이제 7,000명인가요? 네. 7,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직접 답변한 내용이 이렇게까지 어찌 보면 좀 깊이 있는 좀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저로서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좀 의외의 측면도 있어서 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제 놀라기도 하고 되게 저로서는 되게 좋았던 그런 자료였습니다. 뿌듯합니다. 굉장히 알찼죠. 정말 좋은 맞아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다만 좀 부담은 그런 게 있습니다. 후보가 직접 오셨으면 편하게 이제 후보의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후보가 아니니까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와서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을 대신 전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또 이게 재미가 없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제 생각을 좀 충분히 같이 좀 말씀드리고 서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어떤 거다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이걸 이제 편집하고 하실 때 이걸 잘 구분해 주실까요? 잘 구분해서 저희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전부터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문제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돈은 많이 쏟아붓는 것 같은데 정작 저희도
소위 가임기 여성으로서 전혀 정책 효능감이 와닿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표심의 정책에서 잘 정리를 해놨던데 단순히 이 수당을 지원하거나 돌봄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로 접근하는 저출생 대책은 되게 표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결혼이나 아이 낳는 걸 두려워하는지 내가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기 너무 힘든데 아이까지 낳아서 부담을 져야 돼? 그런 엄두가 잘 안 나는 건데 그러면은 왜 살기 힘들까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출생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 그 시군마다 왜 아이 낳으면 얼마 더 주고 막 이런 맞아요. 경쟁들 하고 하는데 그게 초반에 잠깐 이 효과를 보다가 나중에 보면은 요즘은 거의 효과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좀 효능감이 떨어지는 대책으로 이어져 왔던 거 아닌가.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정부는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수당 중심이 아니라 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좀 정책을 제안하고 계신지도 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예. 내가 살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문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좀 근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단지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 또는 일과 휴식 또는 뭐 이 생활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워라밸이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주 4.5일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이 잘 아시겠지만 OECD에서 사실 최장 시간 수준 아닙니까? 이 노동 시간을 어떻게든 단축하기 위한 대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노동 시간 감축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주 52시간부터 해서 많이 추진을 하긴 했지만 단지 정부가 노동 시간을 감축하겠다라고 선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밟아서 우리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단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지만 뭔가 좀 삶의 여유를 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입고 자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2030 표심의 정석 여기 설문조사 보시면 그 일자리의 안정적 유연화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하고 서로 충돌될 수도 있는 안정적 뭐 유연화 이 키워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저출생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또 국민연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안정적 유연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혹시 이 리포트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그게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그게 1위로 나왔다는 게 제가 해외에 있다가 작년 연말에 이제 계엄 때문에 일찍 들어오긴 했는데 한 1년 반 가까이 이제 영국하고 독일 중심으로 이제 유럽 쪽을 많이 돌아보고 있었는데 해외에 있으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를까? 이게 일자리 자체가 노동 구조와 이 형태, 그 다음에 임금 구조 이런 게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구나. 일단 격차가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비정규직이어도 뭐 정규직에 비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대우 같은 것들. 그렇죠. 임금이나 급여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특히 서비스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미용실이다. 제가 이제 저도 머리를 깎아야 되니까 영어가 잘 안 되니까 한국인 이민 오신 분이 하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거기 가서 머리 깎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제 그분한테 독일에서 이제
이민 와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도 미용사를 하셨고 그리고 베를린에 와서도 미용사를 하시는데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미용사를 하면서도 자기가 아이들 키우고 독일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사회적으로도 미용사나 의사나 그 소위 직업을 놓고 그런 뭐 차별이나 귀천의 문제 이런 식의 인식 자체가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는 일을 한다. 요거 하나. 두 번째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아무 스트레스가 없다. 아이가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 아이는 뭘 잘하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로를 잡아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그걸 중심으로 들으니까 아이하고 나누는 대화가 한국에 있을 때는 시험 점수가 어떻고 맨날 이 얘기만 하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에 와서는 너는 그걸 왜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니? 뭐, 그러니까 애와의 그 대화 자체가 달라졌대요. 그리고 삶의 질이 확 달라졌다고. 너무 부러워.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이제 몸으로 하는 서비스직과 그다음에 사무직, 그다음 전문직 이게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요 격차를 유지한 채로는 이런 고용의 안전 유연성 이런 걸 저는 확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은 청년들도 그냥 첫 직장을 어디로 할지가 그냥 평생의 경로를 결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이 서열화되니까 초중고부터 그냥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방향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1위로 나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가면 풀 수 있겠구나. 청년들과 함께 문제를 상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수당보다는 근본적 대책을 그렇죠. 계속해서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요, 네. 이게 저출생 고령화잖아요. 네. 이게 뭐 저출생 문제가 어찌저찌 심지어 이 일자리 문제부터 해서 해결이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 새로운 인구 구성을 어쨌든 적응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 사회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게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20, 30년 뒤에 언제 나와서 언제 키워서 언제 커서, 언제 일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저출생 말고는 경제활동 인구를 늘릴 방법이 없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한참 낮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고용률은 61% 정도 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3% 정도 되는데 이건 이제 고용률은 취업자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직활동을 하는 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게 다 둘 다 OECD 38개국 중에 31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위기가 곧 기회인데 그러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면 그러면은 저출생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감소를 이걸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65세부터 노인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근데 요새 65세 어르신들 노인이라고 하면 저희 아빠도 곧이신데 노인이라고 하기엔 약간 좀 화내시잖아요. 70세가 돼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어르신들 특히 우리 노인분들은 보면은 한쪽은 노인 빈곤이 문제고 또 한쪽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좀 경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 노인들을 확대하는 이 방향도 사회가 함께 고민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는 방향은 저출생으로 인한 한 20, 30년의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듣다 보니까 매도사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귀결이 계속 일자리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인구 구성 변화에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 인구 어떻게 할까에 있어서 여성과
노인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모델을 더 맞습니다. 확대할 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출생 고령화에 대해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미래 전략을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 무한 경쟁의 각자 도생 사회라고 생각해요. 네, 무한 맞아요. 경쟁의 각자 도생 사회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그럼 한번 저희 여기에 요약 정리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무한 경쟁 각자 도생 사회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로. 야. 고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매도사가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자리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취업생 청년이 75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되게 진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시고 어떤 해법을 고민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경남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소제조업이 많잖아요. 거기 갔던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걸 떠나가지고 도대체 내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될지 미래가 안 보인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창업주가 있고 가족 경영을 하고 그 이런저런 이제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승진을 하는 것도 자기가 볼 땐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을 또 그렇다고 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성장하는 기분도 안 들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한 10%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요 좋은 일자리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소위 말하는 전문직까지 포함한 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 있냐? 뭐 되면 했겠죠? 그렇죠. 벌써 됐겠죠. 네. 잘 안 되거든요. 요즘은 투자를 해도 고용이 잘 안 늘어나잖아요. 기업이. 그러면 나머지 90%의 소위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평가받는 그 일자리들이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뭔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 기존의 산업 구조에서는 그걸 하기도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기존 제조업에 거기다 아무리 투자하고 하더라도 저기는 내가 갈 만한 일자리야 하고 바뀌지가 잘 않으니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 구조를 소위 디지털 경제나 IT 경제, 최근에 이제 각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경제의 포션을 키우는 방식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 아닌가 국가적으로. 그래야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갈 만한 일자리들이 함께 늘어나는 거 아닐까.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고 싶은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뭐 네. AI나 K 컨텐츠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나온 배경이기도 네, 한가 그렇습니다. 보네요. 예. 네. 정책을 많이 아시네요. 열심히 공부를 저희도 하기 공부 열심히 때문에 저희도 이제 여기서 그 K 이니셔티브가 네. 여기서 나온 걸까라고 아. 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디지털 산업으로 바뀌고 스마트 산업으로 바뀌고 AI 일자리가 뭐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바뀌면서 AI가 대신하는 일자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왜냐면 AI 요즘 게시물이 SNS에 올라오면 다들 자조적으로 야, 나 밥줄 끊겼다. 어떡하냐. 이 걱정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은 어떻게 또 다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도 불안해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예. 해결해야 될까? 저도 걱정이에요. 정치를 AI가 대신하자고. 그런 댓글도 많이 보긴 했거든요. 있는 댓글이구나. 네네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AI를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활용하고 표준이나 AI의 뭐 규제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AI가 모든 걸 또 다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내면 그러면 없애는 일자리보다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들을 새로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라 대신에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자. 옛날에 처음에 왜 그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 처음 다닐 때 그렇죠. 네, 이거 다 때려 부수고 그죠. 그런 경험들을 보면 전환기에는 반드시 혼란스럽고. 그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고 그렇지만 시간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면 그 시기를 겪으면 그런 소위 산업혁명기처럼 새로운 또 단계로 사회가 업그레이드되고 경제가 업그레이드되니 그런 단계로 갈 때까지 함께 잘 견뎌가면서 서로 이게 그 없어지는 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직업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평생 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가 함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책임감이 이제 그 매도사 말고도 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AI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이제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AI는 결국은 AI 생태계를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잘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뭐죠? AI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실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이제 기업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문제도 우려하는 바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도 생긴다라고 하는 걸 함께 같이 만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저는 이러한 기술 발전에 있어서 정부 투자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 공감하면서도 네. 그 청년 일자리와 연결해서 질 좋은 일자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나라는 물음표는 그렇죠. 항상 있어요. 네, 왜냐면 표심의 정석을 보면 다들 성장 가능성이나 일의 재미, 뭐 조직 문화나 분위기 이런 것들 되게 종합적으로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마치 신사업에 일자리를 만들면 이게 질 좋은 일자리와 마치 연결되는 것 같은 네, 그것은 네. 약간 정책 디테일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항상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예. 아니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정부 정책을 다루니까 지방 정부에서 보면은 복지 분야도 AI 적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위기 가정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기사가 있고. 예,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잖아요. 다 AI가 그 쭉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 가정은 뭔가 위기 가정에 징후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알려주는 알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해야 되니까 그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지방 정부가 많이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는 AI가 결합된 복지라고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계속 이제는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좀 고용도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친구가. 네. 좋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엄청 다양하게 나눠봤는데 이 일자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전략 또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만한 일자리가 많은 나라? 네. 그런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아닐까? 멋진 요약인데.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한번 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만한 일자리가 많은 나라. 아하. 네, 저희 세 번째는 지역 소멸인데요. 매도사인 만큼 네. 저희 제일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앞서서 일자리는 결국에 지역 소멸과 다 이어져 있다고도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 안에 5극 3특이라고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저는 그 이미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그 경남도지사이실 때도 불경 메가시티를 맞습니다. 진행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역 소멸에 대한 비전을 듣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실제로 경험하셨을 때 뭐 한계나 가능성 이런 것도 같이 녹여서 얘기해 주시면 5극 3특이 좀 더 잘 예.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눈빛이 좀 네. 달라지셔가지고 안광이 갑자기 네,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갑자기 네. 5극 3특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전국을
지금은 17개 시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게 너무 세분화돼서 시도가 세분화돼 있으니까 제가 경남에서 도지사를 해볼 때 경남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서 생활권도 묶여 있고 경제권도 묶여 있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른 곳은 다 시도로 나눠져 있으니까 수도권하고 쉽게 얘기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가요. 제일 많이 몰려가는 건 청년들입니다. 부울경에서 한 해 순수하게 빠져나가는 순유출되는 청년, 30대 이하의 청년이 25,000명 정도. 그리고 수도권에 한 해 몰려오는 20, 30대가 8만 명, 6만 명에서 8만 명. 40대 이상은 수도권에서 오히려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요. 매년 8만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와요. 그럼 수도권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과밀화. 그렇죠. 집이 일단 모자라요. 그렇죠. 또 1인 가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도 훨씬 과거보다는 더 많은 가구 수가 필요한데 집이 모자라니 수요가 많으니까 부동산은 수도권은 특히 서울 쪽은 늘 시한폭탄인 거예요. 온갖 규제를 막 때려 넣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한번 살짝 풀었다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아직까지 그 여파가 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규제 안 하고는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면은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서울로 오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속 8만 호씩 매년 집을 지어서 그걸 그러면 감당을 할 거냐? 그건 또 대책이 아닌 거죠. 그렇죠. 불가능한 대책. 집 짓는데 몇 년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도지사 하면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얘기한 게 청년들이 이렇게 지역을 빠져나가고 수도권에 몰려서 수도권은 부동산 문제 생기고 그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하는데 길에 이제 차들이 많이 막히잖아요. 요 교통 혼잡 비용으로 생기는 손실이 수도권에 1년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차가 막혀서 버리는 돈 같은 그렇죠. 거죠? 소위 길거리에 버리는 39조 원. 경남도의 1년 예산이 제가 있을 때 10조를 처음으로 넘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남도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거죠. 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돈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수도권이 과밀화되니까 길거리에 그런 돈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도 그전에는 수도권으로 이렇게 집중시켜서 경쟁력을 높이는 게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데 되게 효율적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인구도 50% 이상이 넘어가 버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수도권에 50% 이상 몰려있는 선진국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20%, 30%, 뭐 독일은 10%대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어려워지고 비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들은 청년들 빠져나가니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경남도 차원으로는 안 되니 그러면은 방법이 우리 부울경이 원래 다 경남이었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이.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수도권처럼 교통도 전철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출퇴근도 가능하게 하고 지금은 출퇴근이 안 되거든요. 창원에서 부산까지가 서울에서 수원거리인데 네. 수원에서 서울은 출퇴근하잖아요. 네. 근데 창원에서 부산 가려면 자기 차가 자가용이 없으면 한 2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쉽게 옮겨 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러니 출퇴근이 안 되니 창원에 있는 청년이 부산에 가서 거기가 대도시라 거기서 자기가 가고 싶은 일자리가 생겨서 일을 구하면 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산 가서 방 얻느니 차라리 그냥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서 더 많은 그쵸. 기회를 이러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부산 갔다가도 서울로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수도권처럼 권역 단위로 묶어야겠구나. 그게 이제 5대 권역으로 묶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이게 5극의 5대 권역인 거죠. 그래서 5개 권역 5극, 그 다음에 3개의 특별자치도에서 3특. 이렇게 이제 되는 게 5극 3특이 공약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그 권역별을 메가시티라고 이름을 불렀던 거고
그게 이제 일명 메가시티가 되는 거죠. 저희가 또 이 표심의 정석에서 2030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역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하면은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네. 임금을 좀 더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저출생 고령화 정책할 때 나왔던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일자리 질 재고 그리고 임금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역의 의료, 뭐 문화, 교통 이런 인프라가 확충되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네. 응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 생활을 결국 우리가 그 지역에서 다 할 수 있어야 정착도 할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궁금해요.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일자리만 생긴다고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만 만들어지고 회사 만들어지면은 그러면은 청년들이 안 떠나갈까? 저는 그래도 떠나갈까. 그 일자리는 서울 가서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서울에서 취직을 하면은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나 의료 여러 가지 혜택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제 서울하고 똑같이 만들 수는 없겠지만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첫 번째는 일자리는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교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으로 오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교육입니다. 대학 때문에 수도권으로 오거든요.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일자리를 간다. 이게 딱 공식이 돼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문화나 의료 이런 생활을 지역에서 생활해도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공약 안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 병원급 의료시설이 권역별로는 최소한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떠나지 않으면 문화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청년들이 많이 머무는 곳에서는 문화가 청년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네. 또 찾아와요. 요 생활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면 네. 요 문제는 같이 해결이 되는 거라 근데 서울 대학을 전국 10개를 어떻게 만들어? 그쵸? 되면 좋은데 되면 좋은데 다 되면 좋은데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제일 많이 서울대 병원도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부울경을 예를 들면 부울경에는 혁신도시가 진주하고 부산, 울산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주를 예를 들면은 LH가 진주에 있어, 진주 혁신도시에 있고 건축, 그다음에 이제 토목 이쪽 분야, 주거 이쪽 분야인데 그래서 진주에 있는 국립대학이 경상대학이에요. 경상국립대학인데 경상국립대학의 건축학과는 LH 때문에 약간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취업이 좀 잘 되니까.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원래 혁신도시 만들 때 노무현 대통령 생각은 공공기관이 내려가면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함께 그 분야는 건축 분야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전국에서 탑 클래스가 되게 하는 거죠. 서울대 같은 건축학과는 서울대 그다음에 경상국립대 이게 동급이 되게끔 거기다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대학에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업은 찾아와요. 지금은 첨단 기업들이 지역을 안 내려가고 자꾸 수도권으로 오는 이유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지역에서 이런저런 뭐 법인세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첨단 기업을 만들면 그중에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석박사급에. 그 석박사급의 연구개발 인력을 지방 지역에서는 뽑기가 어렵다는 거고 뽑아서 보내도 금방 그만둔다. 그래서 서울에도 안 할 수 없다 수도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같은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지역은 첨단 기업이 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그런 첨단 분야들을 각각의 특성화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소멸 얘기도 저희 이제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지역 소멸은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재정 분야, 재정 운용 체계를 바꾸는 건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80%를 쥐고 있고 지방정부가 그게 탔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초기 단계는 협력해서 서로 협약도 맺고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그런 저희 역할을 좀 높여나갈 수 있도록 네. 함께 도와서 잘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전체적으로 국가가 골고루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저희 다음은 주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뭐 아까부터 이제 서울로 과밀화되고 있는 현상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월세가 점점 비싸지고 있다. 문제는 전세가 너무 불안하니까 다 월세로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뭐 공약에서는 월세 세액 공제를 해주신다든지 뭔가 공공임대를 늘린다든지 라는 또 멋진 말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너무 비싸면 세액 공제 그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공공임대 공공주택 좋을까?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께 해결이 가능하다. 이거는 장기적인 대책인 거고요. 두 번째로 그거는 시간이 걸리니 지금 당장 전세 사기도 있고 이제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전세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대단히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제도거든요. 이게 조금 웃기는 제도인데 외국 같으면 그냥 월세로 돼 있고 그게 이제 주거 문제가 별로 없는 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아주 잘 비율이 높은 나라고 영국이나 이런 데는 그 비율이 낮으면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 많고 하면서 집값도 엄청 문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제도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이게 하여간 묘하게 그 이제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결부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월세로 안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세는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제도인 게 전세금이 부채로도 안 잡혀요. 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이 생겼으니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책. 이건 지금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실질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문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중개를 협업해서 전세 사기가 그러니까 갭 투자 같은 걸 많이 하고 하는 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럼 애초에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래도 발생하면 엄벌에 처해야 돼요. 맞아요.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 전세 사기라는 것 자체가 아예 최소화되거나 없도록 만드는 대책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가 비싸면 실제로 청년들의 경우에는 주거 부담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쵸. 더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자산 형성도 어려워지고. 네, 그래서 이 월세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뭐 세액 공제나 월세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 대책, 대정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당장 힘든 걸 어떻게든 빨리 정상을 없애자라고 대정요법인데 이것도 필요는 해요. 이건 하지만 근본적으로 월세가 저렴한 주택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인데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이제 많이 만들 거냐.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정부 정책에서는 되게 중요한 분야고 그래서 자꾸 공공임대주택을 대선할 때마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요걸 정책으로 내고 발표를 하는데 중요한 건 정책을 누가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했냐가 아니고 다 하거든요. 네. 누가 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되게 이번 중요한 대선에서는 어떤 후보가 얘기했던 정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또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냐, 이게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거 관련해서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해낼 수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대정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중요하다. 저는 하여간 단순하게 원인에 있어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매도사만큼 지역 네. 균형과 지역 소멸 문제 해결도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주거까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은 국민연금이에요. 예. 최근에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사실 모수개혁에만 이제 논의가 되었다 보니까 청년들은 이 표심의 정석을 보면 이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굉장히 그렇죠. 낮고 그리고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또 언제 할까? 지금 모수개혁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거 정말 국회가 의지가 있나? 기성세대는 정말 국민연금을 청년들한테 부담을 다 지어질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남아있는 문제는 뭐 몇 프로를 보장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가입 기간이 짧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43%가 노소득 보장률인데 43%를 다 보장받으려면 40년을 가입해요. 맞아요. 근데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실질 소득 대체율이 네, 소득 엄청나죠, 대체율이라고 맞아요. 하는 게 내가 평소에 받았던 월급의 43% 정도 받으면은 노후에 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건데 소득 대체율이 낮은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가입 기간이 짧으니까 아예 국민연금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어져 버린 거라. 이 문제를 국민연금을 앞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는 생애 첫 연금을 국가가 이제 가입을 해주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그 뒤에 자기가 적립해 나가니까 가입 기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크레딧이라고 해서 뭐 군복무나. 가입 기간을 대신해주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문제는 국민연금 자체의 문제도 해결하고 전체적으로 층층이 연금 문제를 함께 잘 설계해서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도 제가 그 유럽의 다녀오셨다. 어르신들처럼 좀 이렇게 정말 품위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게 품격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노후에 대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청년 세대한테 없는 것은 아닌데 다층 그 연금 구조가 잘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재정 부담을 그럼 네. 우리가 이 저출생 고령화 안에서 어떻게 부담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신뢰가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사회적 대화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연금 계획특위를 만들어도 청년들이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저희도 넣어두세요. 넣어주세요. 구성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 이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제시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실험들이 꽤 있어서 연금 논의에는 반드시 청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박수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럼 저희 국민연금에 대한 또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전략을 결론을 내주신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연금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의 화합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와 어르신 세대들이 함께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연금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 과제인 것 같아요. 네. 이 기후위기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는 킴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 문제. 정말 10년 뒤, 20년 뒤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나 살아있는 거 맞아? 라고 나 생각하게 되는 있어? 나 살아있는 거지 그때 이런 느낌. 희망회로가 나 살아있음이로 생각될 수도 있을 정도의 생존 문제가 있고 또 경제 문제도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또 수출 의존 굉장히 큰데 네.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이 산업을 많이 흔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정책들을 또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건 뭐 이제는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기에 빠진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뭐 문제제기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이미 이제 사회적인 그 공론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여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기후 위기 대응 중요한데 그 대응하다 보면 우리가 제조업 중심인데 우리나라 산업이 어려움에 빠지는 거 아니야? 네.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게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후 위기 대응을 지금 해도 이미 늦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뭐 지금 재난재해부터 해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생기고 있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제 기후 적응의 문제인데 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더라고요. 네. 이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실제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은 탄소가 늘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할 거냐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건데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거꾸로 가는 바람에 이게 뭐 햇빛, 태양광 발전을 무슨 카르텔로 몰아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퇴보해 있는 상황이라 다음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정상화를 넘어서서 3년간의 퇴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함께 필요합니다. 민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간이 기업 참여한다라고 하면 또 돈 있는 사람만 참여하잖아요. 기업 위주로.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국민들에게도 함께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햇빛연금, 뭐 바람연금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전남 신안군에서 하고 있는 해상풍력의 수익을 주민들이 나눠 갖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함께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또 빨리 확산이 돼요. 두 번째로 경제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그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경제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국경을 넘을 때 이 제품이 탄소를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이력을 다 자료를 만들어서 내고 발생한 탄소만큼 세금을 물려버리거든요. 유럽이 이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하는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체계로 우리 제조업과 산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의 경쟁력,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그 대응을 빨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은 더 그런 게요. AI 디지털이 전력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I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데이터 센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다국적 기업들이요.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가 만드냐 그러면 재생에너지 100%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에다 지어요. 그게 이제 덴마크, 아일랜드 뭐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서 왜 거기다 짓겠어요? 거기 가면 재생에너지로 자기들이 100%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거나 키우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이제는 뒤떨어지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보더라도 우리 산업이 기존 산업대로만 있을 수 없으니 구조전환도 하고 해 나가려면 반드시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재난재해는 어떻게 할 거냐. 기후위기로 생기는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응은 이게 좀 기후 적응인데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에 보면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이 국가 체계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재해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부터 빨리 회복을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하고 그에 따라서 재난재해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거든요. 그래서 예방과 대비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또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걸 이제 적절한 지금의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정도의 적절한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을 어디까지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나서서 그런 걸 함께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기후 위기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시급한 것을 빠르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태계 구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후보의 이제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 경제에 빨리 적용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곳은 해상풍력이나 또는 그 태양광이나 이런 게 이제 태양광 또 땅값이 비싸면은 설치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많이 생산되는 지역과 또 수요가 많은 지역이 이제 분리돼 있어서 이걸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산업의 경쟁력의 문제가 생기니 요건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빨리 해소하자. 근데 요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필요한 에너지와 전력은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돼요. 이제 소위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거기서 써야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도권이 힘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균형 발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다시 돌아가는 매도사 지역 그러니까 이게 매도사 지금의 요 매도사 양경. 집중과 가미를 요걸 디폴트로 놓고는 백약이 무효라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6개 아젠다를 쫙 지나서 마지막 아젠다인 기후 위기까지 넘어왔는데요. 네.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미래 전략도 마무리로 한 줄 평, 예. 한 줄 요약해 주신다면 네. 이건 2줄로 해도 되죠? 네. 세 줄도 괜찮습니다. 와. 네.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후가 경제다. 미래 세대에 대한 무한 책임이 기후 대응. 와. 네, 저희가 이렇게 6가지 키워드를 쭉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도 안 시급한 문제가 없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030 표심의 정석을 기반으로 오늘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재밌네요. 그거면 됐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재밌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뭐 충분히 설명하고 하고 싶은 부분을 설명한 것도 있는데 우리 2030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우리가 꼭 풀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그대로 다 반영을 하고 있어서 약간 좀 희망적인 와. 그러니까 청년들과 함께라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희망과 기대 이런 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사가 생각하시기에 2030이 이런 세상에서 살면 좋겠다라는 바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오늘 얘기했던 6가지 주제가 다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라 정말 청년 세대, 미래 세대에게는 송구하기도 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을 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 세상이 지금 같은 세상이라 그러면 우리 방식대로 풀어서는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청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미래 세대의 문제는 미래 세대가 풀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사회가 꼭 돼야 되겠다라는 와. 와,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2030 대화 나눌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030 타이노홀 미팅의 그라운드 룰 3번째가 말보다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긴 시간 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님 그리고 매도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또 이렇게 2030 표심의 정석을 바탕으로 잘 정리된 답변이 또 저 보시는 분들한테 이번 대선에 좋은 선택을 하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